오늘이 12월 네, 12월 16일입니다. 16일. 16일이고 네, 니체 9주차입니다. 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네, 또 발제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제가 한 뭐 열 몇 페이지 읽는 데서 조금 문장이 다 남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조금 많이 좀 와닿았습니다. 뭐 니체 소개는 저희가 뭐 계속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튼 다시 한번 보면 24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전문헌학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천재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35살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이제 뭐 눈도 되게 아팠고 편두통, 위통, 뭐 우울증도 왔었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술 활동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요. 45살에 정신적으로 좀 무너졌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또 입원을 하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산 다음에 1900년도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29페이지에 생명을 뛰어넘는 사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꼭지입니다. 그 별에 사는 어떤 영리한 동물들이 인식이라는 것을 해냈다. 그 동물들은 인식을 통해 별들이 모인 태양계보다 그런 태양계들이 모인 우주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인식하는 기만적인 순간을 발명해냈다. 뭐 이렇게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서 네. 어떤 현자들은 그 인식이 곧 우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식이 한계가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 우주 팽창론도 지금 뭐 같은 경우죠. 지금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우리 인식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이 상상하는 것은 모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이 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현자들은. 그런데 재밌는 거, 딱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실험적으로 체감을 했고요.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상은 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결코 우리가 뭐 죽어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거를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결국은 나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나라는 인식이 완전히 없어질 때는 우리가 꿈도 꾸지 않는 잠잘 때일 뿐인 것 같아요. 네. 좀 재밌는 철학적 메시지여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129페이지에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 인식이라는 자아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어둡고 단순하고 허망하고 자의적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급의 시간이 먼저 있었고 인간은 그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뭐 내용이 좀 뭐 어렵다기보다도 뭐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급의 시간이 먼저 있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그래서 갑자기 이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니체도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딱 뭐 그전에도 들었지만 들다 보니까 제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뭐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이나 글을 제가 읽는 책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외워버리겠다는 자세만 되면 되는데 이분도 제가 볼 땐 지금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이게 이런 말들을 내가 믿어야 되나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연급의 시간이 먼저 있었다? 퀘스천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을 때. 131페이지에 인간의 네 가지 착각이라고 하면서 니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착각, 그리고 상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착각,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착각, 그리고 동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뭐 이런 게 다 착각이라고 하면서 그냥 좀 새롭게 생각할 건덕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 불완전, 발전, 동물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건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좀 우리한테 새롭게 생각할 건덕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132페이지에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동력이라는 꼭지입니다. 네,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굶주림, 성욕, 허영이다라고. 네. 이게 뭐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방해하는 번뇌가 있는데 그게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이 삼독이 인간을 죄로 이끌고 결국 허기, 성욕, 허영도 결국 제가 볼 때는 탐이죠. 욕망이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인간 사회는 굴러가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니체 선생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동력. 굶주림, 성욕, 허영. 네.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133페이지에 나의 고찰은 반시대적이다라는 꼭지입니다. 네. 나의 고찰은 반시대적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대가 당당하게 내세우는 것, 즉, 자신들이 처음으로 확립했다는 이 역사적인 교양을 시대의 병폐, 질병, 결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는 소모적인 열병에 걸려 있으며 적어도 우리 자신만은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네, 니체의 자기 객관화죠. 니체는 기존 관습이나 책에 늘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관습이고 기존에 자기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럼 니체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이런 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133페이지에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항에 질문을 받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계급, 지위, 태생에 따르는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은 결코 표면에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문장인데, 네. 우리는 계급, 지위, 태생, 이런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죠. 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 이거에 영향을 받죠.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뭔가를 하고 있고, 어떤 뭐, 이런 거에 따라 그 사람의 말에 메시지의 무게가 좀 달라지죠. 예, 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실질 의견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환경적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계급, 지위, 태생 이런 게 일란성 쌍둥이들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전혀 다른 성격과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하느냐? 네. 저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냥 현대의학이나 현대 그 심리학적 그 현대적인 분석을 보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았니 못 받았니로 다 그냥 그 사람이 성격이 이렇게 형성되고 저렇게 형성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일란성인데도 전혀 다른 성격과 관점을 가지는 건 결국 그 전에 삶이 있었다. 그 전에 영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135페이지에 인간은 이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신이 허락한 자유의지는 그가 던져주기도 전에 인간이 낚아채버렸다. 더구나 신은 자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보여줄 기회마저 빼앗겼다. 인간의 말이 너무 많아진 것이다. 거인이 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쟁취하며 신들에게 인간과 결속하도록 강요한다. 인간은 스스로 발견한 지식으로 신들의 목숨을 저울질한다. 진짜 글 너무 잘 쓰지 않아? 인간들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신이 죽었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인간들이 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진짜로.
이거죠. 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당시,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나 종교 관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식대로 성경이나 경전을 해석하고 굴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내린 계명이라고 포장하면서 되게 불합리한 것들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겠죠. 뭐 갑자기 생각난 게 성베드로 성당 증축한다고 면죄부도 판매했어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면죄부 판매하는 걸 돈 내라. 너희들 죄를 사면해 주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니체가 봤을 때 어떻겠어요? 야, 참 인간들이 신을 막 저울질하네? 신의 계명이라고 막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너무 커졌다는 거죠, 인간들이. 136페이지. 집을 짓기 전에 알아뒀어야 할 일을 항상 집을 다 지은 후에 깨닫는다. 네. 뭐, 표현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떤 시험을 본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죠. 시험 보고 나면,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네, 후회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높은 산에 둥지를 마련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결핍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기쁨은 늘 짧은 태양과 함께 사라지고 흰 눈이 쌓인 산들을 피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빛은 하나같이 창백하기만 하다. 이런 생각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아니, 천재는 천재다. 흰 눈이 쌓인 산들을 피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빛이 하나같이 창백하대요, 햇빛이. 아, 참,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137페이지. 철학과 예술의 전제는 고통이다. 네. 나는 저들의 비극적인 식을 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사치로 간주했다. 그리고 저들의 비극적인 식을 가장 값비싸고 고상하며 위험한 낭비로 간주했다. 마지막으로 저들의 비극적인 식을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성과라고 간주했다. 니체 입장에서 니체가 주창하는 게 아모르 파티죠. 운명을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긍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적 인식이라는 게 니체 입장에서 사치고 낭비고 최소한의 성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극적으로 인식한다? 어우, 저것들 한다는 거죠. 그건 사치야. 그냥 긍정하라는 얘기죠. 네. 138페이지에,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통이 있다. 하나는 삶의 과잉에서 비롯되는 고통,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빈곤에서 빚어지는 고통. 쇼펜하우어가 했던 얘기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보고 베낀 거겠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했죠. 인생은 권태와 결핍 사이를 오가는 진자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 권태, 너무 부족해지면 결핍에서 오는 우리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평생 살다 가는 거죠.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핍에서 오고, 돈이 어느 정도 풍족한 사람들은 해외여행 다니죠. 농사일 합니다. 예, 그게 권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고 막 이런 게 권태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자극적 어떤 임팩트를 원하는 거죠. 139페이지에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한다라는 꼭지고요. 정치, 사회, 교육은 항상 지배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국가는 항상 지배자만을 양성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다스리는 이 위대한 지배자들은 정치, 사회, 교육으로부터 사소한 일상, 즉, 삶의 근본 조건을 무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의 선택은 대부분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데 이용되었다. 네. 처음에 제가 이걸 딱 읽었을 때 지배되기를 원했고 국가는 지배자만을 양성한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제가 약간 반의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회독할 때 딱 읽으니까 이 문장이 그대로 인정이 되더라고. 그렇지, 맞지. 우리가 교육하거나 하는 게 다 남들보다 앞서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지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제도 자체도 만들어진 거죠. 사회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자연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겠지만 여하튼 뭐 지금 현대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배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는 거죠. 140에서 141. 예, 계급은 인간을 향상시킨다라는 꼭지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된 인간의 계급화가 마침내 혈액으로 침투되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성에 맞는 신분이 아닌 신분에 맞는 인성이 주어지게 되었다. 너무 공감이 되죠. 인간이 계급화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역사는 무의미해졌을 확률이 높다. 평등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계급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인간을 억압할수록 그들은 계급이 귀속할 수 없는 초월적 의미들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인간은 오늘날과 같은 향상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네. 평등을 주장하는 이념들 있죠. 사회주의 이념이나. 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 불평등이 조금은 해소된다라고 말하죠. 네,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 부분. 하지만 계급이라는 이 불평등으로 인간 사회는 향상이 됐죠. 예. 뭔가 앞서 나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었죠. 니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실로 평등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에는 계급도 있고요. 또 모두와 함께 하고자 하는 평등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너무 계급에만 몰입이 돼 있죠. 예. 그냥 이 계급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 표현할 수 있죠. 자유의지, 막 모든 걸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또 어떤 허약한 존재들을 보면 감싸주고 싶고, 제가 돈을 내줘. 그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가끔씩. 그게 평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되게 잘 살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고 싶은 욕망과 허약한 존재에 대한 사랑도 우리 이 본성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니체의 약점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성은, 평등의 본성은 없고 그냥 계급의 본성만 있는 것처럼 많은 이분의 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약점이에요, 이분이. 제가 볼 땐.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142페이지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네.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사람과 만났을 때 모두가 잘 아는 진부한 사상에 대해 떠들고 자신과 약간이라도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까닭은 자신이 그다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레블레하고 이웃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이웃은 자신의 이웃을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한 몇 개월 전에 뭐 보진 않았고, 네, 파인딩 포레스트라는 어떤 영화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문장을 제가 봤는데,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자신이 머릿속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두렵잖아요. 니체도 그래서 예, 이웃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이웃은 자신의 이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공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 네, 소장님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맨 첫 번째 생명을 뛰어넘는 사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꼭지에서요. 129쪽 인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서 네, 영리한 동물들이 인식이라는 것을 발명해냈다.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알인 알식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했고,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또는 무엇이 어떠하다고 분별되고 깨달아져 알게 되는 것이 인식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 동물들은 인식을 통해 존재하는 자신을 발명해냈다. 자신이 사는 별보다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자신을 더 크게 기만적인 순간을 발명해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천재이시다. 계속 이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겁의 시간이 먼저 있었고 이렇게 물음표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분이 기독교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태초에 성경책 맨 처음에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랬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인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도 성경책도 다른 구절 보면 만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겁의 시간이 먼저 있었다는 거를 작가님이 이해하시는 거하고 제가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니체도 완전하지 않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그러셨는데, 어, 완전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보면은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배우면서 프로이트를 맨 처음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프로이트 학교 처음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아들러 배우고 누구누구 에릭슨 배우고 쭉 배우다가 이 사람들이 어, 이상심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치료하면서 이렇게, 어, 이론도 만들고 했는데, 저는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을 만드신 로저스 그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위안을 얻고 했던 이유가 로저스라는 분이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미완성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인간 중심 상담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고 하는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교육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인간은 교육을 통해 착각을 배웠다. 하여간 이분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은 자신이 동물이 아니라고 교육받았다. 네. 그리고 그 결과 동물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동물이 아니라고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네. 동물이 안 되려고, 인간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도 동물적 행동을 많이 하는 인간이 인간의 존재다. 이런 생각, 지난주에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겨보면요.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동력. 네. 그래서 기본 욕구, 욕구 이론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네. 그런 생리적 욕구, 어, 굶주림과 성욕이 생리적 욕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허영은 좀 더 그래도 욕구가 조금 더 위의 단계가 아닐까, 조금 채워졌을 때, 그런 허영이 생겨서 잘나 보이고 이런 거, 네, 그 생각했고요. 나의 고찰은 반시대적이다. 그런데 고찰이라는 단어를 논문 쓰면서도 국어 국문학과에서도 고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었고요. 어, 그래서 아까 일관성 쌍둥이도 이렇게 똑같이 자랐는데도 전혀 다른 성격과 관점을 갖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전에 영혼이 있었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러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작가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미 만세 전에 택해졌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그 전에 일이 벌써 다 정해져 있었던 존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네, 성베드로 성당 건축할 때 면제도 네, 그래서 니체가 이런 거 봤을 때 인간의 왜곡된 것들,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옳게 자꾸 맞춰가고 자기는 내로남불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이제 니체가 말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니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교육받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니체가 굉장히 천재이고, 이렇게 도덕적 양심으로서 신은 죽었다고 그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니체를 조금 더 이제 니체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전에 알아뒀어야 할 일을 항상 집을 다 지은 후에 깨닫는다.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미리 경험하기 전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을 다 지은 후에야, 아, 내가 집을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로운 집을 짓게 되고, 또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햇빛은 하나같이 창백하기만 하다. 이런 것들이 시인들이 은유법으로 이렇게 은유하는 이런 법을 문장에서 많이 이렇게 니체가 문장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렇다면은 어, 시는 아니지만은 그 에세이에서도 이렇게 시적인 문장을 조금 은유도 쓰고 해서 멋진 문장으로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햇빛은 창백하다. 네. 네. 그 다음에 철학과 예술의 전제는 고통이다. 철학과 예술의 전제는 고통이다. 네, 이 말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미용실 오늘 오랜만에 갔는데 미용실에서 어,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니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도 역사를 좋아한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니체의 사상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딱 들었는데 아모르 파티를 얘기 못했어요. 영원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니체의 정신 사상 그러면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김연자 가수 노래도 있던데 유행가도 있던데 어쨌든 요 아모르 파티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38쪽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통이 있다. 하나는 너무 과잉해서 오고 삶의 과잉해서 오고 하나는 빈곤해서 온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너무 부해서 내가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넘치는 것도 너무 부족한 것도 우리 근데 적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네 그래야 된다는 거 너무 넘쳐도 안 된다는 거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한다. 네 지배자를 교육을 통해서 지배자를 양성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어, 경쟁 사회 경쟁 사회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넘겨보면요. 140쪽에 평등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니체가 이렇게 미리 얘기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예요. 산업 사회 뭐 이런 거 무한 경쟁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것보다는 평등해야 한 게 더 잘 사는 나라가 아니겠냐고 생각해서 또 마르크스가 그렇게 했는데 평등, 너도 나도 평등을 이게 나태가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그 명석한 생각과 사고, 네, 글을 보면서 이미 증명된 거. 그래서 그래도 경쟁은 해야 되지만은 어,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예전에도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고다. 그 평등을 말하는 그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 네. 또 너무 불평등 되니까 또 사회복지라는 영역에서 또 이렇게 뒤처진 분들, 네, 그런 분들 문제 해결 위해서 또 사회복지가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142쪽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문장 정말 멋지다는 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음, 그런데 우리는 공포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믿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 인습이 필요하다. 이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낡은 습속 이런 것들이 인습이라고 그랬는데, 쭉 계속 내려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타파하고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독창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고통도 따를 것이다. 외로움도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철학은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하는데 하는 대신에 얼마나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음, 우리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바르게 철학자처럼 현자처럼 잘 살아야지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물어서 철학이라는 것은 바르게 잘 살아가는 게 철학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입니다. 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니체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보람이 느껴집니다, 지금. 또 우리 감사합니다. 미용실의 아주머니랑 또 깊이 있는, 근데 또 소장님이 철학은 바르게 잘 사는 거다, 이런 단어를 정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니까, 네, 네네.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하고요.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은 또, 네,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제 거 먼저 낭독을, 낭독이라기보다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을 개발하는 방법, 우리는 왜 죽는 거야? 라는 꼭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인격을 개발할 수 있을까? 제이가 조용히 물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흘러들던 시간이었다. 빛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이미 수많은 길이 열려 있지. 십계명, 팔정도, 그리스도의 말, 무하마다의 가르침, 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 걸 따른다고 진짜 사람이 변하긴 해? 제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당연하지. 그런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안에 있던 날카롭고 거친 부분들이 조금씩 닦여. 자꾸 실천하다 보면 점점 영혼이 자라나고 마음도 단단해져. 도덕적인 행동은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거든. 제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근데 그 내면의 삶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멈춰버리잖아. 전쟁, 병, 사고, 늙는 것도 그렇고. 맞아. 아무리 내면이 커졌다고 해도 육신은 언젠가 끝나.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배워야 해. 삶은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있는 거거든. 뭘 알려주려고? 내면을 키우는 법.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남을 존중하고 세상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법 말이야. 그걸 놓치고 살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고통처럼 느껴져. 그래서 중요한 게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운명을 사랑하라고? 싫은 일도, 아픈 일도 이유가 있어서 온 거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거야. 운명과 싸우기만 하면 계속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걸 껴안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을 때는 어때? 우리는 왜 죽는 거야? 죽음은 끝이라기보단 다음 단계야. 육신이 더 이상 영혼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줄 수 없을 때, 영혼은 그 몸을 떠나. 그때 우리는 알게 돼. 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 내 안에 신성과 인간성이 함께 있었다는 걸.
그럼 왜 다시 태어났는지도 알게 되는 거야? 그래, 이전 삶에서 다 못한 일이 있거나 아직 벗어나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면 다시 오게 돼. 그리고 이번엔 그걸 좀 더 잘 해내려고 노력하지. 제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죽고 나면 뭐가 남지? 빛은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육신이 사라지고 감정도 생각도 다 흩어져. 결국 남는 건 오직 하나, 영혼이야. 그 영혼은 다시 우리의 정신으로 흘러가. 마치 강물이 바다로 스며들듯이. 제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결국 지금 제대로 사는 게 전부구나. 그래, 제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삶은 수업이야. 매일매일 문제지. 그냥 시간이 아니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다음 페이지가 달라져. 제이는 빛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럼 이제 나도 숙제하러 가야겠다. 가서 잘해라. 어차피 또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빛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은, 네, 우리 소장님이 쓰신 거, 네, 읽고 한번, 네, 해주십시오. 겨울 풍경, 삶은 종종 살 얼음판. 헐벗은 나무, 둥지튼 새들은 떠나갔다. 허둥대는 바람같이 떠도는 마음 하나 못 붙들고 삶은 종종 살 얼음판이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어째서 같이 살면서 혼자 일어서야 하고 사람들은 어째서 낯선 거리 떠돌며 돌아가려 하는지 봄은 아직 멀었는데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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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보라 해치며 어느 날 천냥이 시인의 겨울 풍경 시에서는 슬픔조차 절제되어 있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다. 움츠러든 상태의 이 겨울은 절망만을 뜻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은 세계로 읽을 수 있다. 겨울의 차가움은 삶의 상처,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다. 삶이 가장 추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시간을 통과해야 다음 계절이 온다고 말한다. 이니 엄마는 겨울 찬바람을 피하려는 듯 연한 살구색 모자를 꾹 눌러 쓰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앉아 있었다. 누구일까? 유심히 바라보니 7개월 전에 친구와 바람난 재혼 남편의 외도로 상담을 요청했던 그때와는 달리 차분하고 한결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급한 마음에 빠르고 쉬지 않고 말하던 그녀가 천천히 조용히 여유 있게 말하고 있었다. 마음에 찾아온 편안함이 엷은 미소 띤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겠다면서 갈 곳도 없는데 쉼터에는 절대 입소 안 한다고 했다. 친구 집에 잠시 머물다가 얼마 되지 않아 쉼터에 입소하기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 쉼터 생활 적응하기 위하여 견뎌야 했던 힘든 시간들을 잘 버티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1년 동안 말하지 않고 지내던 재혼 남편과 살던 집도 지옥 같았지만 쉼터에 입소해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차가운 겨울처럼 추울 때가 많았다. 이니 엄마에게 쉼터 생활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덜어내고 깎아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뒤늦은 시간에 깨달을 수가 있었다. 삶의 상처들을 돌아보며 상처에 약을 바르며 고운 새살이 돋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이 부름을 남겨놓고 있을 무렵 손꼽아 기다리던 새해가 되면 이제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 쉼터에서 퇴소하여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좋을지 찾다가 우연히 지인을 만났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뻐하는 그녀의 표정이 복사꽃처럼 곱게 피어났다. 지인이 하고 있는 일을 도우면서
그동안 자신도 꿈꾸었던 일을 함께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녀는 예전과 달리 차분했다. 새로운 집 계약 주소지를 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것이다.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니 엄마는 하나의 빈틈없이 그분의 시간에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있었다. 겨울 풍경 시인의 노래처럼 사람들은 어째서 같이 살면서 혼자 일어서야 하고 사람들은 어째서 낯선 거리 떠돌며 아직 먼 봄을 기다리면서 삶의 상처를 치유하며 혼자 일어서야 하는가. 이니 엄마의 겨울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항상 현재의 일에 집중하고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 주어진 일 하나하나가 마지막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성을 감정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위선과 허영심, 주어진 상황에 불평이 없다면 그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삶이 가장 추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시간을 통과해야 다음 계절이 온다. 즉, 겨울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좀 깔끔한 느낌은 좀 들었고요. 네, 네, 두 전체적으로, 사람 거 합했습니다. 네네. 그렇고, 네. 제가 뭐 의견은 이렇게 좀 드렸는데, 네, 음, 이니 엄마가 그 남편이 그 외도했던 사항을 이제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네, 그 조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좀 적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그리고 제가 또 냈던 의견이, 예. 친구와 바람난 사항을 구체적 사실로 표현하고 또 쉼터의 사람들과 보낼 때 힘든 점도 또 좀 여기 표현해 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표현해야만이 좀 독자들이 더 공감할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상담이어서 이게 공개, 비공개 계속 그런 갈등을 하면서 두 사람 거를 이렇게 두 사람 걸 섞으니까 누구 건지 모르게 되고 또 감추고 싶은 거 감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쉼터에서 힘든 부분은 어제 만나서 갑자기 들어와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지원금 있잖아요.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 서로 받으려고. 서로 받기 위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텃세 부리는데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분을 모함해서 못 받게 하려고 자기들이 먼저 받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 사람은 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힘들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버티었고 이제 좀 있으면 1월 초가 되면 퇴소하고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잘 버티었기 때문에 잘 버티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다 오더라고요. 더 이렇게 기간 지나고 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최대한 대부분 다 받을 수 있고 나오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 집도 지옥이었는데 사실 쉼터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쉼터에 누가 되잖아. 그래서 좀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뭐 쉼터는 뭐 이 정도 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작가님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독자들이 조금만 더, 여기서 네, 핵심은 제가 볼 때 이니 엄마의 그 안타까운 사연이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지금 현재 쓰는 이 상담 사례의 핵심은 앞에 천양의 시인도 아니고 스토아 철학도 아니에요. 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여기 안에
그 지금 여기 이니 엄마의 어떤 그 사실이나 그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뭐 친구랑 바람이 난 남편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네, 게 제가 궁금하거든. 제가 독자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뭐 짧게 쓰신 거예요. 그냥 당연히 친구와 바람이 난 재혼 남편으로 힘들었겠죠. 딱 그것만 봐도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뭐 이걸 몇 번씩 말을 했는데 소장님한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미세함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구체가 그만큼 어려운데 네, 그래도 다시 또 이야기하면 결국은 독자인 내가 읽을 때 이 이니 엄마가 정말 힘든 이유는 그냥 이 글만 봤을 때 느낌은 와요. 아, 7개월 전에 남편이 내 친구랑 바람 폈구나.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근데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힘들다는 거예요. 독자들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독자가 읽을 때 공감한다라는. 아, 이 네, 사람 힘들었겠네. 네, 그 사실을 조금 뭐 드라마 형식이든 뭐 이렇게 조금 표현해 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아마 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소장님이 만약에 이 얘기를 그래서 네, 말하는 거하고 글하고도 전혀 동떨어지지 않아요. 이 얘기를 그 옆에 친구분이나 아까 말했던 그 미용실 아주머니한테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좀 덜 와닿을 거예요. 아마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내 친구하고 제 남편이 7개월 전에 바람 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그냥 한 줄로 요약돼 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네,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소장님이 소장님한테 정말 편한 친구한테 야 내가 이런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7개월 전에 내 친구 남편이랑 내 친구 남편이랑 바람 펴서 이래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가 어떤 상황이었고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좀 안타깝지 않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실 거라. 네, 그쵸? 네. 네, 결국은 그런 얘기가 조금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조금 이야기 형식으로 들어가야 독자들은 조금 더 아, 정말 이니 엄마 안 됐다. 정말 나쁜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네,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같이 공분하는 거죠. 아유, 네, 정말 나쁜 놈 만나가지고 고생 많네. 그런데 이분이 이게 쉼터 들어와서 쉼터에 있는 사람들과의 뭐 여러 가지 갈등했지만 그것도 갈등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끝맺어지는 것 같거든요, 글은. 그러니까 네, 결국은 독자들은 뻔한데 뻔한 스토리인데 그걸 또 뻔하게 느끼지만 그걸 원하는 거죠. 아,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어? 남편이 내 친구랑 바람 폈대. 그거 자체만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었대. 뭐 어떤 그런 불륜의 어떤 사실관계를 그분이 좀 뭐 이렇게 진술했었던 좀 디테일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낸다기보다도 제가 친구한테 누구한테 말할 때 제가 이 이야기만 보고도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야, 자기 어떤 여자분이 상담 왔는데 자기 친구랑 바람났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요. 조금 더 구체화 시킬 거라. 그게 그 사람들 이야기 듣는 사람한테 내가 공감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얘기를 그게 그래서 구체화라는 얘기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그래도 잘 썼습니다.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느낌은. 제가 읽으면서, 지난주에서는 읽을 때 막 되게 막 정신이 좀 없었어요. 제가 독자로서 읽는다고 했죠. 근데 오늘 읽을 때는 전체적으로 쭈쭈쭈쭈 잘 읽혔어요. 네, 그래서 좀 깔끔한 느낌이 들었다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그냥 또 살짝 짚고 넘어가면 이런 네, 거 있죠. 천냥이 시인의 겨울 풍경 이런 시를 인용을 하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독자로서 약간
독자한테 좀 반강제하는 것 같아. 읽어도 라는 느낌. 너 읽어, 이거 이런 느낌. 그래서 요거를 좀 반 자르고 싶은데, 조금만 넣고 싶은데,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너무 길어서. 네, 뭐 너무 길었다기도 맞는데 항상 네, 이런 뭔가 인용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 지금 제가 우리 이니 엄마라는 분의 정말 안타까운 내용과 정말 많이 일치가 되면 이게 확 와닿기는 하는데 이게 또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이 내용이 이니 엄마의 내용과 완전히 흡사하다고 하면 이 내용 괜찮아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딱 나왔죠. 그러면 헐벗은 나무 둥짙은 새들은 떠나갔다. 허둥대는 바람같이 떠도는 밤. 독자는 이걸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소장님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거 보면 다 감동할 거야라고 느끼겠지만 독자는 헐벗은 나무 둥짓한 새들은 떠나갔다. 허둥대는 바람같이 떠도는 마음 하나 못 붙들고. 근데 저거 이거 두 번을 봤는데 내용 자체가 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독자로서. 아, 좀 강제하는 느낌이 든다. 나도 인용할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 인용을 할 때 참 이게 신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가 소장님의 아마 마음은 너무 이 전체적인 인이 엄마의 내용과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넣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읽었을 때는 뭔가 약간 뭐 다 연결은 되니까 비슷하게 좀 연결은 되는데 처음 읽을 때 눈보라 해치는 어느 날까지 읽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아 이게 저자의 명령 같은 느낌? 너 이거 읽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인용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도 하게 됐던 어떤 공부가 됐던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 네. 그래도 이거를 넣어서 좀 시를 좀 뺀다면, 예를 들어서 넣는다면 삶은 종종 살얼음판이었다. 이 네. 정도 하고, 사람들은 어째서 같이 살면서 혼자 일어서야 하고, 음. 뭐, 그 정도 몇 줄은 그래도 다 네, 네. 빼고 넣었으면, 이 시에서 가장 좋았던 건 저도 이 두 문장이었어요. 네, 사람들은 어째서 같이 살면서 혼자 일어서야 하고, 요 두 줄은 너무 좋았어요. 아, 공감이 됐어요. 아, 그렇네. 그렇지. 네, 왜 혼자 사는데 대가족 뭐 12명이 살아도 결국은 혼자 살아야 되고 친구들이 그래 많아도 결국은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네. 네.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 어디를 빼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네. 그래서 핵심은 어차피 이 천양의 시인도 아니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아닌 거죠. 결국은 네, 이니 엄마의 이 사연이 핵심인데 이 사연과 가장 적절하게 보여지는 어떤 시 문구도 좋고 뭐 스토아 철학도 좋고 한데 여하튼 처음부터 이렇게 탁 던져 놓는 것은 좀 별로다는 생각은 뭐 한번 하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탁 뭔가를 던질 때는 제가 이제 첫 문장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봤는데 다음 문장을 안 읽고는 못 비기는 정도의 감정이 들어오면 그건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첫 네, 번째 문장의 목표는 두 번째 문장을 읽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 근데 네 번째 문장의 목표는 어차피 미끄럼틀 탔기 때문에 쭉 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헐벗은 나무, 둥짙은 새들은 떠나갔다. 저한테는 세 번째 문장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소장님이 이걸 어차피 썼으니까 제가 이제 숙제처럼 읽어야 되니까 강제로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읽다가 제가 느꼈어요. 아까 말했던. 사람들은 어째서 같이 살면서 혼자 일어서고, 요 부분을 읽을 때, 아, 이거 공감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요거는 괜찮다. 이 문장은 좋다. 이런 생각은 또 들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다 제끼고 그냥 요거 두세 문장을 그냥 뭐 시라고 표현한 천상희 시인의 가을 풍경에는
사람들은 어째서 같이 살면서 혼자 일어서고 뭐 이런 문장이 있다 하면서 본인의 느낌을 좀 적어내셔도 좋죠. 네.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를 많이 읽으시나 봐요. 꼭 네. 지금 시를 언급하시면서 시작을 하셔서 제가 한번, 네. 그냥 짧아서 좋아서 그렇습니다. 어, 따로 시집을 읽는 거는 아니고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시인이었는데, 어, 저는 소설을 쓰기를 더 원해요. 그때 시를 많이 쓰기는 썼었는데, 중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쓰라고 숙제를 주면은 꼭 써서 내면 상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시보다는 소설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한 번도 쓰지도 않으면서 마음만 써야겠다 이랬으니 말도 안 되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 형식이든 소설 형식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사실 갖고 엮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되고 이거 공개도 비공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두 사람 거를 섞어서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께 노출이 안 돼서 제가 그래도 요 정도면 괜찮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감추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좀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좀 비판받는 이런 내용, 남편이. 여기는 지금 두 명의 남편이 한 명의 남편처럼 섞여져 있는데, 그렇게 외도하고, 자기들은 전혀 안 했다고 증거까지 다 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자기 휴대폰에 다 했는데도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막 그렇게 위자료 달라고 자기가 유책 보호자이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상담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어, 내가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한 건 옳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그분이 원하는 뭐 어, 위자료 이거는 결국은 안 받기로 했다.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은 안 해준다 그러고 자기 사회적인 그 때문에 한 사람은 안 해준다 그러고 한 사람은 겨우 이제 해주겠다 말은 했는데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그래서 두 사람을 섞어 놓은 거라서 그래도 요 정도면 괜찮겠다. 작가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처럼 드라마 형식, 소설 형식, 근데 그게 제가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도 어제는 쓰면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많이 안 넣고 노출 많이 안 하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쓰면은 조금 그래도 나아졌구나. 혼자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소설 형식, 뭐, 그러니까 소설 형식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친구나, 그 미용실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래야 이니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서 이제 같이 공부는 할 수 있으니까. 공부는 해줘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비밀 보장 동의서를 다 받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거의 하지는 않는데 가끔은 말이 나올 때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어쩌다 나올 수는 있고 상담사들끼리는 사례회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소 안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거 비밀 보장이지만 사례회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더 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건 괜찮아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는 비밀 보장 동의서에 이거는 누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아놓고 이래도 되나 이제 약간의 갈등, 네, 윤리적인 갈등을 조금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뭐 다 그래서 느끼죠. 예. 네, 그래도 작가님께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 책 이제 읽으면서, 이분도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고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글을 쓰셨구나.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의사나 하여튼 이런 전문적으로 뭔가 개인적인
개인의 어떤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부분에 갈등하시죠. 다 드러내면 네, 안 된다는 거는 또 이 사회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책 내고 계시죠. 다 어디 네, 강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네, 이야기들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각색하거나 익명을 쓰거나 뭔가 자신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뭔가 하나 끄집어내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놓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한테 듣는 사람, 읽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도움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되는 상을 겪게 만드는 게 강사고 작가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수없이 쏟아내잖아요. 이런 상담 사례 있는데 이름은 말 못하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뭔가 중간에 뭐 좀 다르게 하거나 뭐 지금 소장님처럼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 거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두 사람 걸 엮어서 그 엮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독자들한테 공분 사게 하기 위한 거예요. 더 재미나게 이야기하려고. 네, 한 사례만 이야기하면 조금 약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오년이나 오년 그런 분들도 야, 요거 네, 하나만 이야기하면 조금 청중들이나 이런 독자들이 조금 약하게 느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처럼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한 사례인 것처럼. 네,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저는 100만 분의 1 확신합니다. 저도 글을 네, 써보는 입장에서. 네, 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왜? 독자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네, 우리가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강의한다고는 그 듣는 사람, 읽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네.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충분히 공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네, 공감한다는 거는 이 지금 이니 엄마 입장에서는 이니 엄마의 사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읽을 때 정말 나쁜 놈 만났구나라는 공감이 돼야 한다. 진짜 네, 나쁜 놈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분 야 대단하다. 그래도 이겨내네. 그래도 뭐 다 네, 이겨내면서 지금 뭐 한 해 이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우선이 뭐냐면 이 이니 엄마에 대한 그 어떤 아픔을 내가 느끼고 싶은 거죠. 네, 네. 아마 소장님은 상담하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분이 그죠? 야 진짜 네, 나쁜 놈 만나가지고 이분 진짜 고생이 많았겠다 느꼈을 텐데 이 글에서는 제가 그냥 한 두 줄로 느끼는 거죠. 7개월 전에 친구하고 바람난 재혼 남편. 네. 조금 더 구체화되면 한 세네 줄, 두세 줄만 더 들어가도 훨씬 더 공부는 할 거예요. 그거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길게 안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네. 그 행정입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렇게 아들, 지금은 이니 여자 딸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 남편이 거기 먼 데까지 쉼터까지 긴급 피난처까지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방 하나 얻어놓은 거 보증금 500만 원까지도 자기들이 찾아가려고 했지만 뺏기지 않았고 하여간 그 찾아온다는 소식 듣고 새벽에 상담소로 달려왔거든요.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입술이 하얗게 뜨고 하여간 너무나 놀래서 붙잡히면 정신병원에 갇힐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팥죽을 사드렸죠. 이렇게 사갖고 와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사다 드렸더니 참 맛있다고 이제 맛있게 잘 드셨고 그렇게 해서 힘내시고 이번에 오신 거 보니까 완전 편안한 모습이 된 거예요. 7개월 만에.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일을 이렇게 잘 이제 연습이니까 작가님께 계속 배우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야 되겠죠? 나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하실 얘기는 저는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노력을 많이 못하는 편이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딸랑 글 하나 딱 쓰고 말고 바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도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철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미용사 아주머니랑 그런 얘기도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철학과 4년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니까요. 철학과 네, 4년 배웠다고 해서 미용실 아주머니한테 그 철학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일주일에 몇 페이지라도 읽고 같이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앞으로 이제 이런 뭐 니체뿐만 아니라 지금 스토아 철학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인용을 하고 계신 것처럼 니체의 이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아마 인용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제가 요즘에 느끼거든. 제가 느낍니다. 저도 뭐 똑같잖아요. 뭐 소장님처럼 뭐 저도 제가 뭐 니체를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니체 어떤 책을 봐도 그냥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책만 봤는데도 거의. 이 책만 좀 네, 주구장창 보고 있는데도 비슷비슷하게 니체의 생각이 다 조금씩 그려지다 보니까 아, 니체 이런 얘기 했구나. 영상 뭐 정말 유튜브에 니체 치면 영상 수천 개 떠요. 수천 개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강의 영상만 해도. 그런데 네, 처음에 맨만 들어도 다 이해가 가. 아, 저거 나도 얼핏 봤어. 이런 느낌에. 지금 네, 소장님도 영혼의기, 아모르 파티, 뭐 초인 요 세 가지만 알더라도 니체 사상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교수님들이나 강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저희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님도 자랑을 했죠. 대단하신 분이라고 엄청나게 잘 가르치시고 글도 전혀, 잘 쓰시는 전혀 분이라고. 대단하지 않고요. 네. 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15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54요? 네, 네. 작가님, 내일 네. 아마 제주도 귤이 작가님 댁으로 갈 거예요. 아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 아니요, 진짜. 누가 어떤 분이 동생 아는 분이 그 동생이 제주도에서 그렇게 무공해로 한다고 해서 좀 못생기고 이런 귤인데 농약 안 쳤다니까 뭐 믿고 먹어보는 거죠. 하여튼 너무 잘 먹겠습니다. 자랑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